부대에서 구타를 당한 이등병의 면회를 간 가족들이 그의 얼굴에 피멍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친척 중에 한 명의 전화 한 통으로 투스타 사단장을 불러내면서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늦가을 강원도 철원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예하 청성부대라 불리는 제6보병사단의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갓 3달을 넘긴 이진우 이병에게 그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입대 전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21살 청년에게 군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행동이 부자연스러웠다. 총기의 차가운 감촉, 화약 냄새, 귓전을 때리는 고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가 그의 온몸을 올가매는 듯했다. 진우가 속한 3중대 2소대는 소위 군기가 세기로 유명했다. 소대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부조리가 공기처럼 만연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박병장과 황상병이 있었다. 저녁을 두어 달 앞둔 박병장은 부대의 실세였고 그의 뒤에는 늘 황상병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료하고 권태로운 군 생활의 스트레스를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 푸는 것으로 낙을 삼는 듯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저녁 점호 준비를 위해 생활관 청소를 하던 중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관물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있었다. 그때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황상병이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머리카락 몇 올을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야, 이진우.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거 안 보여? 진우는 허리를 굽혀 황급히 머리카락을 주웠다.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내가 지금 청소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야. 빠져가지고. 황상병의 목소리에 옆에서 우통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던 박병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씩 웃으며 일어섰다. 왜 또? 우리 막내가 뭘 잘못했나? 보십시오, 박병장님. 이 새끼가 청소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바닥이 이 모양입니다. 박병장은 천천히 진우에게 다가왔다. 갓 제대한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 그의 말끔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이 풍겨나왔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진우야. 군대는 말이다. 단체 생활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욕을 먹을 수 있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알면 행동으로 보여야지. 안 그래? 그날 밤 점호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박병장은 순찰을 돈다는 핑계로 진우를 생활관 뒤편의 보일러실로 불러냈다. 어둠 속에는 황상병도 함께였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가 진우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이진우.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박병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선명했다. 진우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뭘 잘못했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었다. 머리카락 몇 올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지. 대답.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뺨으로 무언가 날아들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릿속이 하얘졌다. 고개가 돌아가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황상병의 손이었다. 모르겠다고? 이 개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박병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때 알아들었어야지. 박병장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왔다. 똑바로 들어. 여긴 내가 놀러 온 곳이 아니야. 내가 편하자고 오는 곳도 아니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 그 흐리멍덩한 눈빛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 후로 몇 차례의 폭행이 더 이어졌다. 주먹은 아니었지만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가슴팍을 밀치는 식의 교묘한 폭력이었다. 진우는 그저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저항은 더 큰 폭력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짧은 군 생활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A사 용지에 깜지를 써서 제출해.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온 진우는 잠든 동기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왼쪽 뺨은 벌겋게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곧 시퍼렇게 멍이 들 것이 분명했다. 그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심장을 헤집었다. 다음 날 진우의 얼굴은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동기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감히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다. 소대장인 김중희는 진우의 얼굴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그저 어디 부딪혔나? 조심 좀 하지. 라는 말만 던지고 지나갔다. 못 본 척하는 것이 이곳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진우는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박병장과 황상병은 보란 듯이 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가며 어이쿠, 얼굴이 왜 그러나? 밤에 잠꼬대하면서 벽이라도 들이받았나? 라며 낄낄거렸다. 그렇게 지옥 같은 이틀이 흘렀다. 그리고 주말 아침 중대 행정반 게시판에 붙은 주말 면회자 명단에 진우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병 이진우 의 가족 사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부모님 그리고 큰아버지 가족이 함께 온다고 했던가. 진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 얼굴로 이 마음으로 가족들을 어떻게 본단 말인가. 특히 어릴 적부터 유독 자신을 아끼고 따랐던 그러면서도 늘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기억되는 큰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주말 오후 부대 위병소 앞 면회실은 오랜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로 북적였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와 반가움의 외침이 삭막한 군부대의 공기를 잠시나마 훈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진우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면회실 한쪽에 자리 잡은 가족들이 진우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 그런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는 산처럼 듬직한 체구의 큰아버지와 인자한 미소의 큰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아들. 어머니가 달려와 진우를 와락 껴안았다. 그 품에서 익숙한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자 진우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어 아버지가 진우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군인이 다 그런 거지. 늠름해졌네, 우리 아들. 진우는 애써 웃으며 가족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아버지 이강혁과 눈이 마주쳤다. 큰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우리 조카 군복 입은 모습이 늠름하구나. 고생이 많다. 이강혁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진우의 어깨를 툭 쳤다. 그는 건설 관련 대기업의 임원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 그리고 온화함 속에 숨겨진 단단한 카리스마는 어릴 적부터 진우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가족들은 준비해온 치킨과 피자, 과일 등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어머니는 연신 진우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그간의 안부를 물었다. 진우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군대 생활 재미있다. 동기들과도 잘 지낸다. 선임들도 잘 챙겨준다는 거짓말을 기계처럼 내뱉었다.
하지만 그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강혁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진우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진우의 왼쪽 뺨에 머물렀다. 화장품으로 어떻게든 가려보려 했지만 시퍼런 멍 자국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진우야. 이강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 시끌벅적하던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조용해졌다. 얼굴은 어쩌다 그런 거냐?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아, 어제 야간에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굴렀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겁니다. 굴렀다고? 이강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진우 쪽으로 돌렸다. 어디서? 어떻게? 그냥 막사 뒤편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 의무실에는 갔었고. 예. 가서 연고도 바르고 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우는 최대한 태연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거짓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끼어들었다. 아이고 저런. 그러게 조심 좀 하지.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군대에선 이 정도는 흔한 일이에요. 진우가 서둘러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강혁의 시선은 여전히 집요했다. 그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진우야. 내가 젊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담당을 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고를 봤지. 사람이 넘어지거나 구르면 까지거나 긁힌 상처, 즉 찰과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내 얼굴에 있는 건 그런 상처가 아니구나. 그는 진우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건 가격당한 흔적이다. 둔탁한 무언가 혹은 주먹 같은 것에 직접적으로 가격당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피하출혈, 즉 피멍이다. 그것도 아주 강한 충격으로 말이야. 이강혁의 분석적인 말에 테이블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진우의 부모님은 아들의 얼굴과 이강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진우는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어설픈 거짓말이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작업하다 다쳤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아. 어떤 작업을 하다가 얼굴, 그것도 뺨을 정확히 이렇게 다칠 수 있지? 공구에 부딪혔다면 찢어진 상처가 있어야 하고 무거운 물건이 떨어졌다면 이보다 훨씬 심각했겠지. 이건 명백히 사람의 손으로 생긴 상처다. 큰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애가 그렇다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강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큰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신문하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날카롭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다시 묻겠다, 이진우 이병. 이 상처 어떻게 생긴 거지? 그가 진우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는 순간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큰아버지는 지금 자신을 조카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서 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진우야. 삼촌이랑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자. 이강혁은 울음이 터진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황한 진우의 부모에게는 잠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이라는 짧은 말만 남겼다. 그는 진우를 데리고 시끌벅적한 면회실을 빠져나와 부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산책로로 향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눈물로 젖은 진우의 뺨을 스쳤다.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게 진우의 마음을 짓눌렀다. 한참을 걸어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자 이강혁이 걸음을 멈췄다. 이제 말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부드러움은 사라지고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기운만이 남아있었다. 진우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잘못해서. 잘못? 무슨 잘못? 제가 군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선임이 너를 때리는 게 정당하다는 말이냐? 이강혁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진우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이진우, 나는 군인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고귀한 존재다. 하지만 그 전에 부모가 낳고 기른 귀한 자식이고 한 명의 인격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른 군인을 폭행하고 모욕할 권리는 없다. 그건 군기가 아니라 범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몇 달간 부조리를 전통과 군기라는 이름으로 애써 합리화하며 버텨왔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삼촌은, 큰아버지는 그냥 회사원이시잖아요. 군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강혁은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다. 내 말이 맞다. 지금의 나는 회사원이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응시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도 너처럼 푸른 군복을 입고 청춘을 바쳤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안다. 내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두려움과 무력감 그리고 억울함. 그것들이 뒤섞인 군인의 눈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힘이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을 괴롭히던 박병장과 황상병의 이름, 사소한 트집을 잡아 괴롭히던 일들, 그리고 지난밤 보일러실에서 있었던 폭행까지. 말을 하는 내내 그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 있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들끓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고통스러웠겠구나.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다. 그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진우는 큰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큰아버지, 아버지께는 걱정 마라. 형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거다. 하지만 이강혁이 누른 번호는 진우 아버지의 번호가 아니었다. 그는 짧은 번호를 누른 뒤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연결 중입니다. 잠시 후 충성. 비서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절도 있지만 긴장감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큰아버지를 쳐다봤다. 대기업 임원의 비서실인가? 하지만 이어지는 이강혁의 말은 진우의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나다. 지금 즉시 제육보병 사단장에게 연결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고 명령하는 데 익숙한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담긴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대답했다. 충성. 군단장님. 즉시 연결하겠습니다. 군단장님이라는 단어가 진우의 뇌리를 망치처럼 때렸다. 군단장. 별 3개. 중장. 일개 이등병은 전역하는 그날까지 실물은커녕 목소리 한 번 듣기 힘든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 철원에 위치한 제5군단의 최고 지휘관. 자신의 큰아버지 이강혁이 그 삼성 장군 비군단 군단장이었다는 말인가. 진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에 큰아버지가 갑자기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어릴 적 명절 때마다 봤던 그저 인자하고 성공한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던 삼촌의 진짜 모습.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전선을 책임지는 군단의 최고 사령관이었다. 곧이어 수화기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성준입니다. 군단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육군사관학교 후배이기도 한 육사단장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주말 오후에 군단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이강혁은 조카의 멍든 뺨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장군. 지금 내가 자네 사단 위병소 앞에 와 있네. 예. 군단장님 어인일로. 내 조카가 자네 사단 소속의 한 중대에서 복무 중인데 얼굴에 피멍이 들어있더군. 이유를 물으니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수화기 너머로 사단장이 숨을 헙 하고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지금 즉시 자네 사단의 모든 지휘관은 밝은 병영 생활 지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독하고 그 의미를 뼈에 새기도록 하게. 그리고 박 장군은 30분 내로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자네가 아끼는 부하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이강혁 군단장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새하얗게 질려 자신을 바라보는 조카 이진우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진우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 삼촌이, 이 군단장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뿌리까지 뽑아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오늘 이 부대는 다시 태어나게 될 거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한 이등병의 멍든 얼굴에서 시작된 그 폭풍은 철옹성 같던 부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이강혁 군단장이 전화를 끄는 순간부터 육사단 전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군단장의 전화 한 통은 단순한 안부나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전체의 신경망을 타고 흐르는 전류와 같아서 최말단 부대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주말의 평온함은 산산조각 났다. 육사단 사단장인 박성준 소장은 관사에서 쉬던 중 날아든 비보의 전투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허둥지둥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조카와 구타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군단장의 조카가 자기 부대에서 그것도 구타를 당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재앙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병사의 문제를 넘어 자신의 지휘 능력과 부대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의미했다. 자신의 진급은 물론 군 생활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당장 헌병대장과 감찰참모를 대기시켜. 그리고 신병교육대대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놈들 지금 당장 위병소 앞으로 튀어오라고 해. 박성준 사단장의 고함이 지휘통제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당직 근무를 서던 장교들은 혼비백산하여 수화기를 붙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주말을 맞아 외박을 나갔던 간부들에게는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다. 조용하던 부대는 순식간에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다.
한편 폭풍의 진원지인 위병소 앞 산책로에서 이진우 이병은 여전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큰아버지를, 아니 오군단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걱정하던 인자한 삼촌이 지금은 사단장마저 벌벌 떨게 만드는 군단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강혁 군단장은 그런 조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놀랐느냐? 네. 군단장님, 여기서는 그냥 삼촌이라고 불러라. 아직은. 그의 말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다. 곧 들이닥칠 폭풍우를 앞둔 고요함이었다. 그는 진우의 가족들이 있는 면회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부모님께는 내가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겠다. 오늘 일은 내 잘못이 아니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군대는 사람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곳이지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다. 그걸 망각한 자들에게 오늘 제대로 가르쳐 줄 생각이다. 그가 말을 마칠 때쯤 저 멀리서 지축을 울리는 듯한 차량의 엔진음이 들려왔다.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여러 대가 맹렬한 기세로 위병소를 통과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급정거하며 멈춰 선 차량들에서 전투복과 정복 차림의 장교들이 허둥지둥 내렸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배가 불룩 나온 중년의 중령, 신병교육대 대장 김영수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강혁 군단장 앞에 서서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신병교육대 대장 중령 김영수,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됐다. 이강혁 군단장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김영수 중령은 군단장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의 등 뒤로는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 모두의 시선은 군단장 옆에 서 있는 멍든 얼굴의 이진우 이병에게로 향했다. 자신들이 관리하던 일개 이등병이 군단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때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단장 지휘 차량에서 박성준 소장이 뛰어내렸다. 그는 먼지를 뒤집어 쓴 전투화 차림 그대로 이강혁 군단장에게 달려와 각 잡힌 경례를 했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성준,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장군. 이강혁 군단장은 박성준 사단장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자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그건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원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라는 국가의 준엄한 명령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병사의 모습은 뭔가? 자네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성준 사단장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그것도 최전방 사단의 지휘관이 일개 이병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진우는 자신 때문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꿈만 같았다. 이강혁 군단장은 더 이상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신병교육대대 간부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장교들은 마치 창에 찔린 듯 움찔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선이 진우의 소대장인 김중희에게 멎었다. 자네가 이진우 이병의 소대장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소대장 중위 김정훈입니다. 자네는 소대원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그게 부딪혀서 다쳤다고 해서. 김중희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강혁 군단장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변명은 나중에 감찰부와 헌병대에 가서 하도록.
자네들은 지금 당장 직무에서 배제한다. 대대장부터 소대장까지 전원. 그리고 오늘부로 이 부대의 지휘권은 내가 직접 통제한다. 직접 통제. 그것은 사실상 부대를 해체하고 재편성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박성준 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장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군단장이 직접 일개 대대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군단장님, 부디 제고하여 주십시오. 기회를 한 번만 더. 박성준 사단장이 간청했지만 이강혁 군단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기회? 이 병사에게도 기회가 있었나? 부조리를 보고도 눈 감고 폭력을 군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 자네들이 말하는 기회인가? 자네가 진정으로 부하들을 아끼는 지휘관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뿌리를 도려낼 각오를 하는 것이다. 그는 옆에 서 있던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군단 헌병대 특임대와 감찰실 조사팀 전원을 이곳으로 소집시켜 1시간 내로 도착하도록. 오늘 이 부대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집어 엎을 것이다.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낼 테니 모두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차가운 강철 군화가 자갈길을 밟는 소리처럼 그의 명령은 서리빨같이 차갑고 단호했다. 거대한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취도 없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가차없는 수술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군단 본부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군단 직할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탑승한 검은색 전술 차량과 감찰실, 법무실 소속 장교들이 탄 세단들이었다. 완전 무장한 헌병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연병장을 포위하듯 배치되자 부대 전체에는 전운마저 감돌았다. 주말에 일과를 보내던 병사들은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자신들이 소속된 대대의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제는 군단 헌병대까지 들이닥친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뭔가 엄청난 사건이 터졌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부대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강혁 군단장은 대대 본부 건물 가장 큰 회의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았다. 그는 책상 상석에 앉아 방금 도착한 감찰실장 대령과 헌병대장 대령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했다. 지금부터 6사단 신교대 3중대 2소대 전 병력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감찰실은 부대 내 부조리와 가혹행위 전반에 대해, 헌병대는 이진우 이병 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충성. 조사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이다.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 병장과 황모 상병은 즉시 다른 소대원들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신문하도록. 필요하다면 구금도 불사한다. 그의 지시는 막힘이 없었고 구체적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피해자 보호다. 이진우 이병은 물론이고 조사 과정에서 용기를 내어 증언하는 모든 병사들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그 어떤 2차 가해나 보복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법에 따라 최고 수위로 다스릴 것임을 부대 전체에 명확히 주지시켜라. 조사팀은 군단장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소대원들은 생활관별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감찰 장교 헌병 수사관들과 1대1 면담을 시작했다. 면담 장소는 대대장실, 중대장실, 상담실 등 기존 간부들의 공간이었다. 원래 그 공간의 주인이었던 간부들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된 채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첫 조사는 이진우 이병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군단장이 머무는 임시 지휘통제실,
즉 대대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이강혁 군단장과 법무실에서 파견된 군 검사 그리고 헌병 수사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편히 앉아라. 이강혁 군단장은 딱딱한 의자에 앉으려는 진우를 제지하고 옆에 있던 좀 더 편안한 소파를 가리켰다. 그는 직접 물을 한 잔 따라 진우에게 건넸다. 지금부터는 공식적인 진술이다. 긴장하지 말고 내가 겪어본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군 검사고 내 모든 진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것이다. 이제 너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단호한 약속에 진우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지난밤 보일러실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박 병장과 황상병에게 당했던 온갖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차분하게 진술했다. 인격 모독적인 욕설, 야간 불침번 근무 중 벌어졌던 기합, 청소 상태를 트집 잡아 괴롭혔던 일 등, 그의 입에서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진우의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이강혁 군단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시간이 갈수록 차갑게 가라앉았고 굳게 담은 입술과 주먹을 쥔 손은 그의 내면에 들끓는 분노를 짐작하게 했다. 한편 다른 공간에서는 이소대원들에 대한 면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 병장과 황상병의 보복이 두려웠고 괜히 일에 엮였다가 자신만 피곤해질 것이라는 군대 특유의 학습된 무력감 때문이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들 잘 지냈습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대답만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노련한 감찰 장교와 수사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나? 여기 자네 동기인 이진우 이병의 얼굴에 난 상처가 보이지 않나? 이게 아무 일도 없는 부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수사관이 진우의 멍든 얼굴 사진을 보여주자 한 병사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안이다.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너희 역시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군단장이라는 단어와 처벌이라는 위협, 그리고 동기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이며 병사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균열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진우와 함께 입대한 동기이자 평소 마음이 여렸던 김일병이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박 병장님과 황 상병님이 진우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김일병의 증언은 신호탄이 되었다. 그동안 박 병장 무리의 위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마치 전염병처럼 진실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부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계속 인성 모독을 했습니다. PX에서 자기들 물건을 사오게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적도 많습니다. 청소나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창고로 불러내서 욕설과 함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진우 이병뿐만 아니라 다른 신병들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저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증언들은 구체적이었고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특정 인물들의 일탈 행위를 넘어 부대 내에 깊숙이 뿌리 박힌 그들만의 왕국과 침묵의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병사들은 선임병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해야 했고 간부들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관했다. 그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고립되었고 가해자들은 더욱 대담해졌다. 모든 증언의 끝은 박 병장과 황상병을 향하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별도의 공간에서 신문을 봤던 박 병장과 황상병은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다. 억울합니다. 제가 왜 후임을 때립니까?
진우가 워낙 어리바리해서 군 생활 잘하라고 다독여준 것뿐입니다. 박 병장은 능숙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그는 이런 조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듯 여유로운 태도마저 보였다. 어차피 증거도 없고 다른 애들이 자신을 배신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황상병 역시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저희는 절대 때린 적 없습니다. 아마 혼자 넘어져서 다친 걸 저희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병 수사관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받아 적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 다독여줬다고. 그럼 다른 소대원들의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군. 수사관은 책상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방금 전까지 조사를 받은 다른 소대원들의 생생한 증언이 흘러나왔다. 자신들의 범행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동료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 병장과 황상병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다. 새끼가 지금 장난하나? 박 병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때. 얼굴이 왜 그러나? 밤에 잠꼬대하면서 벽이라도 들이받았나?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증거가 되어 돌아오자 그들의 동공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믿었던 침묵의 카르텔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수사관은 녹음기를 끄고 서류 뭉치를 그들의 앞에 던졌다. 수십 장에 달하는 다른 소대원들의 자필 진술서였다. 이래도 발뺌할 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의 죄를 증언하는 동료들이 늘어나고 있다. 너희가 믿었던 전통과 의리는 이미 끝났어.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다. 박 병장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떨었다. 저녁만 하면 끝날 줄 알았던 군 생활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군단장의 조카를 건드렸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만만해 보이는 이등병 하나를 괴롭혔을 뿐인데 그 대가가 군단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결국 모든 증거 앞에서 박 병장과 황상병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더 많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났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습적인 갈취와 협박까지. 그들의 민낯은 추악하기 그지없었다. 모든 조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이강혁 군단장에게 보고되었다. 보고를 받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둡고 차갑게 변해갔다. 그는 모든 보고가 끝난 뒤 옆에 있던 박성준 사단장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박 장군, 이게 자네가 말하던 밝은 병영의 실체인가? 이건 특정 부대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군 전체가 앓고 있는 질병의 한 단면일 뿐이지. 오늘 밤 우리는 이 질병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한 첫 삽을 뜬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잠들어 있을 생활관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과 책임감이 어려 있었다. 내일 아침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키게. 내가 직접 할 말이 있네. 심판의 서막이 올랐고 이제 그 누구도 운명의 칼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내일 아침의 태양은 이 부대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떠오를 것이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채 뜨기도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는 한기 어린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대 소속의 모든 병력, 약 500여 명의 장병이 칼날 같은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평소의 아침 점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숨막히는 정적이 연병장을 지배했다. 연단 위에는 박성준 사단장을 비롯한 사단 참모진과 이제는 직무에서 배제되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신교대 간부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 연단 중앙에는 이강혁 군단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계급장이나 불필요한 장식 없는 깨끗한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연병장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대열의 한가운데 이진우 이병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향해 꽂히는 수많은 호기심과 경멸 혹은 동정의 시선들이 느껴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이름 없는 이등병이었던 자신이 하룻밤 사이에 부대 전체를 뒤흔든 사건의 중심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어젯밤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동기 김일병이 불안한 듯 서 있었다. 사건의 당사자인 박병장과 황상병은 대열의 가장 앞에 무장한 헌병들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교활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망만이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이강혁 군단장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의 도열한 수백의 젊은 얼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제5군단장 중장 이강혁이다. 그의 첫마디는 자기소개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힘이 있었다. 어제 나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다. 국가가 믿고 맡긴 젊은 아들이 그의 전우에게 폭행을 당해 피멍이 든 얼굴로 가족을 맞이하는 장면을 말이다. 군단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여러분에게 묻겠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명예의 상징인가? 아니면 그저 계급이 벼슬이 되어 약한 자를 짓밟고 괴롭히는 데 쓰이는 작업복에 불과한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전쟁터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를 전우라고 부른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우리는 계급이 아니라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적과 싸운다. 그런데 지금 이 부대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이지 않는 참호를 파고 그 안에서 계급장으로, 짬밥으로, 비겁한 폭력으로 전우를 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군대인가 아니면 양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정글인가? 그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며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어젯밤 나는 이 부대의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수많은 증언을 들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군기를 잡는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행된 비겁한 폭력과 모욕의 기록들을 보았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의 일갈에 모든 장병들의 고개가 숙여졌다. 박병장과 황상병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가해자들, 너희는 너희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 모르는가? 너희가 휘두른 주먹은 단순히 한 명의 약한 후임을 때린 것이 아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며 무엇보다 이 군복의 명예에 똥칠을 한 반역 행위나 다름없다. 그는 연단 옆에 서 있던 간부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한 지휘관들. 당신들은 지휘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부하의 고통에 눈 감는 지휘관은 적 앞에 가장 먼저 도망칠 비겁자일 뿐이다. 당신들은 오늘부로 군복 입을 자격이 없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간부들의 가슴에 박혔다. 사단장조차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을 방기한 모든 관련자들을 군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수준으로 처벌할 것이다. 그 어떤 관용도 선처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부대는 오늘부로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썩은 뿌리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뽑아내어 불태워야만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설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병사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단호함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났다. 사랑하는 5군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젊은 군인들이여. 부디 비겁한 폭력의 가해자도 고통받는 전우를 외면하는 방관자도 되지 말아 주십시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진정한 전우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명예롭고 강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단장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할 것이다. 잘못된 관행은 내가 모두 부수겠다. 여러분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공포 어린 침묵과는 달랐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부서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하는 경외와 희망이 뒤섞인 침묵이었다. 이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의 고통과 용기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저 위대한 지휘관을, 자신의 큰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군단장의 연설은 선언이자 집행의 시작이었다. 연병장의 집합이 끝나자마자 군단 헌병대는 박병장과 황상병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 특수폭행, 직권 남용 가혹행위, 상습 강요 및 갈취 등 적용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죄목이 그들의 공소장에 기록될 예정이었다. 영창 수감은 물론 군사재판 회부를 통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믿었던 짬밥과 군 생활 노하우는 군단장의 강철 같은 의지 앞에서 한낱 모래성에 불과했다. 그들의 몰락을 시작으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신병교육대대장 김영수 중령, 삼중대장 이대위, 그리고 이소대장 김중희는 전원보직 해임되어 군단 본부로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그들은 곧이어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감봉 혹은 불명예 전역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소대원들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외면했던 김중희는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 사실상 그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 박성준 사단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강혁 군단장은 그를 따로 불러 자네에게는 이 사단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마지막 기회와 책임을 주겠다. 만약 앞으로 한 번이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땐 자네가 직접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박성준 사단장은 군 생활 최대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부대 개혁에 착수해야만 했다. 이진우 이병은 군단장의 특별 지시로 당일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그는 더 이상 6사단 소속이 아닌 5군단 본부 직할대 소속으로 전출되었다. 이는 가해자 및 기존 부대원들과의 완벽한 분리를 통해 그의 안전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함께 용기를 내어 증언했던 김일병을 비롯한 다른 피해 병사들에게도 본인의 의사를 물어 전출 혹은 잔류를 선택하게 했고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즉각적으로 지원되었다. 며칠 뒤 이진우는 군단 본부의 한적한 사무실에서 행정병으로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낯선 환경이었지만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경계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배려와 격려가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진우는 생활관에서 조용히 부모님과 통화를 했다. 사건이 벌어진 직후 이강혁 군단장이 직접 자신의 형인 진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분노했던 부모님도
동생이 군단장이라는 사실과 그의 단호한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이내 마음을 놓았다고 했다. 아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삼촌이. 아니, 작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다고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여전한 걱정과 함께 안도감이 묻어났다. 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여기는 사람들도 다 좋고. 정말 괜찮아요. 진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다. 끔찍했던 악몽은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강혁 군단장의 수술은 단지 한 부대의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5군단 전체의 병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강혁 군단장의 분노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고 평생을 바친 군 조직이 병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지휘관으로서의 통렬한 자기반성이자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의 발로였다. 그는 처벌을 넘어 시스템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사건이 있고 한 달 뒤 5군단 예하의 모든 부대에는 밝은 병영 문화 창달을 위한 군단장 특별 지침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하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구호나 포스터가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변화의 씨앗들이었다. 첫 번째 씨앗은 소통이었다. 군단은 군단장 직통 한라인이라는 이름의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했다. 모든 생활관과 사이버 지식 정보방, 심지어 화장실 칸막이 안쪽에까지 QR코드와 함께 군단 감찰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붙었다. 부조리를 목격하거나 겪었다면 지휘계통을 거치지 말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당신의 용기가 전우를 살립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군단장이 직접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가 함께 적혔다. 초기에는 반신반의하던 병사들도 몇 차례의 신고가 실제로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되고 가해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보며 점차 시스템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씨앗은 교육이었다. 군단은 예하 부대의 모든 초급 간부 부사관 및 위관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전술, 훈련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공감과 소통 능력, 갈등 관리 기법, 병사 심리 이해 등의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외부의 민간 심리 상담 전문가와 리더십 컨설턴트들이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했다. 지휘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라는 주제가 교육의 핵심이었다. 세 번째 씨앗은 감시였다. 이강혁 군단장은 군단 본부 직속으로 암행 감찰팀을 신설했다. 사복 차림의 베테랑 수사관과 감찰관으로 구성된 이들은 예고 없이 불시에 예하 부대를 방문하여 병사들과 직접 대화하고 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사단이나 연대에 미리 통보하고 의전을 받던 기존의 감찰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언제 어디서 암행 감찰팀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긴장감은 부조리를 저지르려는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6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불었다. 새로운 대대장과 중대장, 소대장이 부임했고 그들은 부조리 완전 근절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소대별로 주기적인 마음의 편지 쓰기가 부활했고 간부와 병사 간의 1대1 멘토-멘티 제도가 도입되었다. 저녁 점호 시간은 처벌과 질책의 시간이 아닌 그날 하루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갔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았다. 오랜 기간 굳어진 악습과 관행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병사들과 간부들의 저항도 있었다. 하지만 군단장의 확고한 의지와 시스템의 힘 앞에서 그들의 저항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썩은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맑은 물이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이진우는 군단 본부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점차 적응해 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처럼 전입 온 다른 부대의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의 적응을 돕는 든든한 선임이 되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건강한 자신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여름이 되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어느 주말 오후 이진우는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그가 처음 자대 배치를 받았던 6사단 신병교육대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이소대장은 병사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주말에는 다 함께 족구를 하거나 TV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다. 생활관에는 더 이상 폭언이나 욕설이 들리지 않았다. 선임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병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도왔고 신병들은 그런 선임들을 존경하고 따랐다.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야 새끼가 아닌 이응 훈련병, 이응 상병님과 같은 존중이 담긴 언어였다. 그날 오후 면회실은 여전히 북적였다. 한 신병이 긴장된 얼굴로 면회실에 들어서자 그의 가족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생 많다고 격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1년 전 진우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이 있었다. 그 신병의 얼굴에는 멍자국이나 그늘 대신 건강한 땀과 밝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5군단 본부의 한적한 벤치에 이진우 상병과 그의 큰아버지 이강혁 군단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 군단장은 이날 비공식적으로 조카를 보기 위해 잠시 부대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삼성 장군의 위엄을 드러내지 않는 평범한 삼촌의 모습이었다. 이제 군 생활할 만하냐? 이강혁이 툭 하고 물었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 삼촌. 요즘은 하루하루가 보람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병들 교육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그래? 뭘 가르쳤는데? 다른 것보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꼭 이야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요. 여기는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진우의 대답을 들은 이강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조카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1년 전 멍든 얼굴의 조카를 보며 느꼈던 그 참담한 심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한 명의 늠름한 군인이 서 있었다. 잘했다, 우리 조카. 아니, 이 상병. 이강혁은 멀리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 막사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젊음이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되었음을. 한 이등병의 멍든 얼굴에서 시작된 그 아픈 이야기는 이제 더 밝고 건강한 병영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철원의 겨울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을 틔운 여름의 햇살처럼 그의 군대도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